포도쌤이 들려주는 안데르센 동화집 엄지공주. 아주 먼 옛날 작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인이 있었다. 부인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궁리하다가 한 요정을 찾아갔다. 요정님, 정말이지 제가 작은 아이를 몹시 갖고 싶은데 소원을 이룰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작은 아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정이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거야 아주 쉽답니다. 여기 보리나달이 하나 있어요. 이건 농부의 밭에서 자라는 보리나 달기 쪼아 먹는 보리와는 다르답니다. 이걸 화분에 심은 다음 잘 지켜보세요. 고맙습니다. 부인은 요정에게 보리나달 값으로 12실링을 준 뒤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나달을 심었다. 얼마 후 커다랗고 눈부신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꽃의 모양은 튤립 같았으나 꽃잎들이 꼭 오므라져 있어 마치 꽃봉오리처럼 보이기도 했다. 부인은 꽃을 보며 중얼거렸다. 참 아름답기도 하지. 부인은 붉고 노란 꽃잎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꽃잎이 하나둘씩 펴지면서 꽃봉오리가 열렸다. 활짝 핀 꽃은 아름다운 튤립이었다. 꽃잎이 다 열리자 벨벳처럼 부드러운 녹색 수술 위에 앉아있는 작은 소녀가 보였다. 깜찍하고 귀여운 소녀는 아주 가냘프고 얌전했다.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에 반도 채 되지 않는 소녀를 엄지아가씨라고 불렀다. 밤이 오면 엄지아가씨는 멋진 호두 껍데기 안에 들어가 푸른 제비꽃잎과 장미꽃잎을 이불 삼아 잤다. 낮에는 식탁 위에서 놀았다. 부인은 수반에 물을 가득 담아 가장자리에 꽃을 꽂은 다음 물 위에 커다란 튤립 꽃잎 하나를 띄워놓곤 했다. 튤립 꽃잎은 엄지아가씨의 아름다운 배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튤립 꽃잎 위에 앉아 흰 말의 털로 노를 저어 물 위를 오가면서 놀았다. 엄지아가씨는 노래도 아주 잘 불렀는데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크고 못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깨진 유리창 틈새로 살금살금 기어들어왔다. 그러고는 엄지아가씨가 잠들어 있는 식탁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두꺼비는 음흉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참 작고 예쁘군. 내 며느리로 삼아야겠어. 두꺼비는 엄지아가씨가 잠들어 있는 호두 껍데기를 물고 창문을 통해 정원으로 뛰어내렸다. 두꺼비는 정원에 있는 질퍽질퍽한 시냇가에서 아들 두꺼비와 함께 살고 있었다. 엄마 두꺼비보다 더 흉측하게 생긴 아들 두꺼비는 예쁜 엄지아가씨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이상한 소리를 냈다. 꺽! 꺽! 너무 예쁘다! 그러자 엄마 두꺼비가 말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 아이가 깨면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 어서 이 아이를 시냇물에 떠있는 연꽃잎으로 옮기자. 백조 깃털처럼 작고 가벼운 아이니까 연꽃잎이 섬처럼 커 보일 거야. 그럼 도망칠 수 없겠지? 자, 어서 옮겨놓고
습지 밑에 신방을 꾸미자꾸나. 시냇물에는 연꽃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커다란 연꽃잎들은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물결을 따라 살랑살랑 춤을 췄다. 그중 제일 큰 잎은 다른 잎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 두꺼비는 그곳까지 헤엄쳐 가서 엄지 아가씨가 들어있는 호두 껍데기를 연꽃잎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엄지 아가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이는 것이라곤 커다란 녹색 잎들과 시냇물 뿐이었다. 도저히 땅까지 헤엄쳐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덜컥 겁이 난 엄지 아가씨는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한편 엄마 두꺼비는 골풀과 노란 야생화로 늪지 아래에 신방을 꾸미느라 바빴다. 엄마 두꺼비는 새 며느리에게 아주 예쁜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신방을 다 꾸민 엄마 두꺼비는 흉측하게 생긴 아들과 함께 엄지 아가씨가 있는 연꽃잎으로 헤엄쳐 갔다. 엄마 두꺼비는 엄지 아가씨를 보자마자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안녕 아가? 얘는 내 아들이란다. 내 남편이 될 사람이지. 넌 시냇가 늪지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아들 두꺼비는 기쁘다는 듯이 울어댔다. 꺽, 꺽, 너무 기쁘다. 엄마 두꺼비는 엄지 아가씨를 녹색 꽃잎 위에 내버려 둔 채 그녀의 우아한 침대만 가지고 가버렸다. 혼자 남은 엄지 아가씨는 너무 무서워 목이 쉬도록 울고 또 울었다. 못생긴 엄마 두꺼비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고 흉측한 아들 두꺼비를 남편으로 맞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몹시 서글펐다. 마침 물속을 헤엄쳐 다니던 작은 물고기들이 두꺼비 모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고기들은 고개를 내밀어 엄지 아가씨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흉측한 두꺼비들과 살아야 한다니? 안 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물고기들은 엄지 아가씨가 너무나도 가여웠다. 그들은 그녀가 앉아있는 녹색 연꽃 줄기를 힘껏 물어뜯었다. 그러자 연꽃잎이 두꺼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멀리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연꽃잎은 여러 마을을 지나 계속 흘러갔다. 숲속에 사는 작은 새들은 엄지 아가씨를 보고 노래를 불렀다. 어쩜 저렇게 귀엽고 작을까? 엄지 아가씨는 다른 나라의 땅에 닿을 때까지 시냇물을 따라 멀리 멀리 여행했다. 그녀는 두꺼비들에게서 벗어나게 되어 몹시 기뻤다. 게다가 이렇게 멋진 여행을 하게 된 것도 꿈만 같았다. 스쳐 지나가는 고요한 시골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시냇물은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때 아주 작은 나비가 팔랑거리며 엄지 아가씨를 따라오다가 연꽃잎 위에 살포시 앉았다. 나비와 엄지 아가씨는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다. 엄지 아가씨는 허리띠를 풀어 한쪽은 나비에 다른 한쪽은 꽃잎에 묶었다. 그러자 꽃잎이 나비의 날갯짓에 힘입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떠내려갔다. 엄지 아가씨는 일어서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풍경을 구경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왔다. 풍뎅이는 엄지아가씨를 발견하자마자 그녀의 몸을 감싸안고 나무 위로 날아갔다. 연꽃잎은 시냇물을 따라 계속 흘러갔다. 물론 나비도 함께였다. 나비는 연꽃잎에 꼭 묶여 있어서 날아갈 수가 없었다. 풍뎅이에게 붙잡힌 엄지아가씨는 너무 무서웠다. 그녀는 연꽃잎에 묶여 떠내려간 하얀 나비를 생각하며 몹시 슬퍼했다. 하지만 풍뎅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엄지아가씨를 큰 나뭇잎 위에 앉힌 뒤 자신도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꽃에서 딴 꿀을 주며 말했다. 당신은 저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무척 아름답네요. 곧이어 다른 풍뎅이들도 엄지아가씨를 구경하러 왔다. 풍뎅이들은 엄지아가씨의 요모조모를 뜯어보더니 더듬이를 찡그리며 말했다. 어머, 다리가 2개밖에 없네? 흉하기도 해라. 더듬이도 없잖아. 허리 좀 봐. 정말 날씬하네. 꼭 사람처럼 생겼어. 어머나, 정말 못생겼잖아. 엄지아가씨를 데려온 풍뎅이는 그녀를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풍뎅이들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다. 풍뎅이는 엄지아가씨를 데이지꽃 위에 내려놓고는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며 날아가 버렸다. 엄지아가씨는 자신이 풍뎅이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슬퍼졌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엄지아가씨는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아름다운 장미 못지않게 부드럽고 달콤했다. 불쌍한 엄지아가씨는 여름 내내 큰 숲에 갇혀 혼자 외로이 지냈다. 그녀는 풀잎으로 엮은 침대를 커다란 클로버잎 아래에 걸어 비를 피했다. 꽃에서 나오는 꿀로 식사를 하고 아침마다 잎에 맺힌 이슬을 마셨다. 시간이 흘러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춥고 기나긴 겨울이 찾아왔다.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던 새들은 모두 날아갔고 꽃과 나무도 시들어 버렸다. 비를 막아주던 커다란 클로버 잎도 이제는 힘없이 오그라져 노랗게 시든 줄기만 남았다. 엄지아가씨는 몹시 추웠다. 그녀의 옷은 다 닳아 떨어져 버렸고 추위를 견디기에 엄지아가씨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가련한 엄지아가씨는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는 또 어찌나 큰지 엄지아가씨에게는 커다란 산처럼 보였다. 그녀는 시든 잎으로 몸을 감싸 보았지만 추위가 사라지진 않았다. 엄지아가씨가 살고 있는 숲 근처에는 옥수수밭이 있었다. 옥수수는 이미 오래전에 다 수확되고 마른 그루터기들만 언 땅 위로 솟아 있었다. 엄지아가씨는 추워서 덜덜 떨며 옥수수밭으로 갔다. 큰 숲을 헤치고 옥수수밭까지 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엄지아가씨는 옥수수 그루터기 밑에 있는 작은 굴로 들어가 들쥐 아줌마를 찾아갔다. 들쥐 아줌마는 따뜻한 집 안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살고 있었다.
집에는 근사한 부엌과 식당도 있었다. 가엾은 엄지 아가씨는 거지 소녀처럼 들쥐 아줌마 집 앞에 서서 구걸을 했다. 벌써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작은 보리 나달 조각이라도 좋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마음씨 좋은 들쥐 아줌마가 말했다. 어머, 딱하기도 해라. 어서 들어오렴. 나와 같이 밥을 먹자꾸나. 들쥐 아줌마는 엄지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하며 말을 덧붙였다. 내가 괜찮다면 봄이 올 때까지 이 집에서 지내렴. 하지만 방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단다. 난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 엄지 아가씨는 마음씨 좋은 들쥐 아줌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다. 다행히도 그녀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들쥐 아줌마가 말했다. 예, 곧 손님이 오실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웃인데 나보다 훨씬 더 부자지.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 살고 항상 멋진 검은색 벨벳 옷을 입고 다닌단다. 내가 그를 남편으로 맞는다면 호강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눈이 어두운 게 좀 흠이긴 하지만 말이야. 이따가 그가 오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렴. 들쥐 아줌마는 두더지가 아주 부자인데다 학식도 뛰어나다고 자랑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들쥐 아줌마의 집보다 20배는 더 크다고 했다. 하지만 엄지 아가씨는 조금도 흥미가 없었다. 그래봤자 두더지였기 때문이다. 이윽고 검은 벨벳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두더지가 찾아왔다. 그는 실제로 부자인데다 유식했다. 하지만 해님과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지 않았다. 두더지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엄지 아가씨는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어야 했다. 그녀는 무당벌레야 날아라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두더지는 엄지 아가씨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홀딱 반해버렸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신중한 신사였기 때문이다. 대신 두더지는 자신이 파놓은 굴로 들쥐 아줌마를 초대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줌마 집에서 우리 집까지 이어지는 땅굴을 파놓았어요. 엄지 아가씨를 데리고 구경하러 갑시다. 아, 그런데 굴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새가 한 마리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두더지가 빛이 나는 나무 토막을 입에 물자 어둠 속에서 빛이 나타났다. 엄지 아가씨와 들쥐 아줌마는 두더지를 따라 길고 어두운 길을 걸어갔다. 새가 누워있는 곳에 이르자 두더지는 넓적한 코를 천장에 대더니 흙을 밀어냈다. 그러자 큰 구멍이 생기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곧 길 한가운데에 죽은 채로 누워있는 제비가 보였다. 아름다운 날개는 옆으로 축 처져 있었고 발과 머리는 깃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죽은 새를 본 엄지 아가씨는 마음이 무척 아팠다. 여름 내내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던 새가 떠올랐다. 두더지는 구부정한 다리로 제비를 차며 말했다. 휴,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군. 작은 새로 태어난다는 건 참 비참해. 내 자식들은 이런 새처럼 되지 않을 테니 얼마나 다행이야. 새들은 기껏해야 짹짹, 짹짹
하고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지. 겨울이 오면 저렇게 굶어 죽는 게 당연해. 들쥐 아줌마가 맞장구를 쳤다.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노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겨울이 오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둘 중 하나지. 그래도 새들은 우아하게 자라긴 하죠. 엄지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들쥐 아줌마와 두더지가 돌아서자마자 얼른 몸을 굽혀 머리를 덮고 있는 깃털을 헤치고 제비의 두 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지난 여름 내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 제비일지도 몰라. 두더지는 햇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고 엄지 아가씨와 들쥐 아줌마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날 밤 엄지 아가씨는 자꾸만 죽은 제비가 생각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른 풀로 크고 아름다운 양탄자를 짜서 죽은 새를 덮어주었다. 그러고는 들쥐 아줌마의 방에서 찾아낸 양못처럼 부드러운 천으로 새의 옆구리를 감싸주었다. 엄지 아가씨는 제비에게 속삭였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쁜 제비님. 푸른 잎이 우거지고 따뜻한 해님이 내리쬐던 여름에 찬란한 노래를 불러주어서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말을 마친 엄지 아가씨는 흐느끼며 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엄지 아가씨는 깜짝 놀랐다. 새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사실 새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가을이 되어 새들이 모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갈 때 미처 따라가지 못한 제비는 추위에 몸이 꽁꽁 언 채로 쓰러져 있던 것이었다. 엄지 아가씨는 너무 놀라 온몸이 후들거렸다. 엄지손가락만한 엄지 아가씨에게 제비는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엄지 아가씨는 용기를 내 제비의 몸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자신이 덮고 자던 잎사귀를 가져와 제비의 머리를 덮어주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엄지 아가씨는 살그머니 집에서 나와 제비에게 갔다. 제비는 숨은 잘 쉬고 있었지만 아직 기운은 다 차리지 못한 상태였다. 힘겹게 눈을 뜬 제비는 엄지 아가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귀엽고 작은 아이야. 내가 정성껏 보살펴준 덕분에 곧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다시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날아다닐 수 있겠지? 엄지 아가씨는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안 돼요. 바깥은 지금 몹시 추워요. 눈까지 와서 온 세상이 꽁꽁 얼었는걸요. 여기 따뜻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엄지 아가씨는 꽃잎에 물을 담아 제비에게 주었다. 제비는 물을 달게 마신 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원래 나는 다른 제비들과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중이었어. 그곳에서는 겨울을 잘 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만 날개가 가시덤불에 걸리면서 찢어지고 말았어. 나는 혼자 뒤처지게 되었고 남쪽을 향해 날아가던 중에 기운을 잃고 떨어져 버렸지. 사실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비는 겨우내
엄지 아가씨의 정성어린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다. 제비에게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었던 두더지와 들쥐 아줌마는 이 사실을 새까맣게 몰랐다. 곧이어 해님이 방긋방긋 온 세상을 따스하게 비추는 봄이 찾아왔다. 엄지 아가씨와 제비가 헤어질 시간이 온 것이다. 제비는 엄지 아가씨에게 잘 있으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두더지가 만들어 놓은 구멍을 열었다. 구멍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들어와 눈이 부셨다. 그때 제비가 엄지 아가씨에게 물었다. 작은 아이야, 혹시 나와 함께 떠나지 않을래? 내가 너를 등에 태우고 저 멀리 푸르른 숲으로 데려다 줄게. 아니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리면 들쥐 아줌마가 매우 슬퍼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렴. 마음 착한 귀여운 아가씨. 제비는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고 노래하며 푸르른 숲으로 날아가 버렸다. 아련히 멀어지는 제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엄지 아가씨의 눈에는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혔다. 봄이 되자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다.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엄지 아가씨에게는 논이 아주 빽빽한 숲처럼 보였다. 엄지 아가씨는 밖으로 나가 따뜻한 햇빛을 쬐고 싶었지만 들쥐 아줌마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들쥐 아줌마가 엄지 아가씨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다. 아이야, 이제 넌 결혼을 하게 될 거란다. 두더지가 청혼을 했지 뭐니. 너같이 불쌍한 아이에겐 너무나 큰 행운이지. 자, 서둘러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을 만들자. 모직과 리넨으로 말이야. 두더지 아내가 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거야. 엄지 아가씨는 밤낮으로 물레를 돌렸다. 들쥐 아줌마는 엄지 아가씨를 위해 거미 4마리를 고용해 밤낮 없이 실을 잣고 천을 짜게 했다. 두더지는 저녁마다 찾아와 제잘거렸다. 아가씨, 여름이 지나면 지금처럼 햇살이 뜨겁진 않을 거예요. 땅도 돌처럼 딱딱하지 않을 거고요. 두더지와 엄지 아가씨는 여름이 지난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엄지 아가씨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두더지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엄지 아가씨는 해가 떠오르는 아침과 해가 지는 저녁마다 몰래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불면 양쪽으로 갈라진 곡식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엄지 아가씨에게 바깥 세상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엄지 아가씨는 봄에 떠난 사랑스러운 제비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멀고 먼 초록의 숲으로 날아간 제비가 돌아올 리 없었다. 이윽고 뜨거운 태양이 한풀 꺾이고 풍성한 가을이 찾아왔다. 엄지 아가씨의 혼숙감도 모두 준비되었다. 들뜬 들쥐 아줌마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한 달만 지나면 결혼식을 올리겠구나. 엄지 아가씨는 울면서 털어놓았다. 저는 두더지가 싫어요. 아주 지긋지긋하다고요.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예, 고집 부리지 마라. 자꾸 그러면 이빨로 물어 뜯어버릴 거야.
두더지가 얼마나 근사한 신랑감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왕비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피는 없을 거야. 게다가 부엌과 곡간도 곡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 그런 행운을 만난 걸 감사히 여겨야지. 드디어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결혼식이 끝나면 엄지아가씨는 두더지와 함께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살아야 했다. 다시는 찬란한 햇빛을 못 보게 되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해님에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지아가씨는 몹시 슬퍼졌다. 그녀는 들쥐 아줌마의 집을 찾아갔다. 아줌마의 집 문간에서는 그나마 해님이 조금 보였기 때문이다. 엄지아가씨는 마지막으로 해를 보며 인사했다. 잘 있어, 밝은 해야. 그러고는 옆에 있는 붉은 꽃을 양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안녕, 잘 있어. 예쁜 제비를 만나거든. 꼭 안부 전해줘. 그때 갑자기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는 제비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엄지아가씨는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예전에 만났던 제비가 있었다. 엄지아가씨를 본 제비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엄지아가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엄지아가씨는 곧 흐느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제가 두더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햇빛이라곤 전혀 들지 않는 캄캄한 방에서 살아야 한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제비는 그녀를 한없이 가여워하며 말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올 거야. 나는 지금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는 중인데 같이 가지 않을래? 내 등에 엎여서 말이야. 내 허리띠로 꼭 묶으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떠난다면 캄캄한 방에서 흉측한 두더지와 함께 살지 않아도 되잖아. 높은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 먼 나라로 가는 거야. 여기보다 더 찬란한 해님이 미소 짓고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는 곳으로. 그곳은 1년 내내 여름이야. 나랑 같이 가자. 이번에는 내가 널 구해줄게. 너도 땅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나를 구해줬잖아. 엄지아가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 갈래요. 그러고는 제비 등에 앉아 두 발을 제비의 날개 위에 얹고 단단한 깃털에 허리띠를 묶었다. 제비는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숲을 지나고 바다를 건넌 뒤 눈으로 덮인 높은 산을 지났다. 엄지아가씨는 찬바람에 꽁꽁 얼지 않도록 새의 따뜻한 깃털로 몸을 감쌌다.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한참을 날아가니 따뜻한 남쪽 나라가 보였다. 그곳은 환하게 부서지는 햇살과 파랗고 높은 하늘로 가득했다. 울타리와 길가에는 자주색, 녹색, 흰색의 포도가 자랐으며 숲에는 레몬과 오렌지가 열리고 사방이 매화와 오렌지 꽃향기로 그윽했다. 귀여운 아이들이 화려하고 큰 나비들과 함께 뛰노는 모습도 보였다. 남쪽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더욱더 아름다워졌다. 이윽고 그들은 푸른 호숫가에 닿았다.
호숫가의 짙푸른 나무 아래에는 눈부시게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성이 있었다. 높다란 기둥에는 포도 넝쿨이 뻗어 있었고 맨 꼭대기에는 수많은 제비 둥지가 있었다. 그중 한 둥지에는 엄지아가씨를 데려온 제비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제비가 엄지아가씨에게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지만 여긴 내가 살기에는 불편할 거야. 저 아래쪽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거기서는 마음 놓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엄지아가씨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정말 근사하다. 나무 아래에는 커다란 대리석 기둥 하나가 무너져 새동강이 나 있었는데 그 틈새에는 아주 아름다운 흰 꽃들이 피어 있었다. 제비는 그곳으로 엄지아가씨를 데려가 가장 큰 잎에 내려주었다. 제비의 등에서 내린 엄지아가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꽃 한가운데에 하얗고 투명하고 작은 소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소년은 엄지아가씨만큼 작았고 황금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어깨에는 우아한 날개가 달려 있었다. 사실 모든 꽃에는 작은 천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은 꽃의 천사이자 왕자였다. 왕자를 본 엄지아가씨는 제비에게 속삭였다. 정말 잘생겼네요. 한편 제비를 처음 본 작은 왕자는 덜컥 겁이 났다. 작고 연약한 왕자의 눈에는 제비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엄지아가씨를 보자마자 무척 기뻐했다. 꽃의 천사 중에서도 그토록 아름다운 소녀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자는 황금 왕관을 벗어 엄지아가씨의 머리에 씌워주고는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혹시 제 아내이자 모든 꽃을 관리하는 여왕이 되어줄 수 있나요? 왕자는 흉측한 두꺼비의 아들이나 검은 모피를 입은 두더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신랑감이었다. 엄지아가씨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모든 꽃잎이 일제히 열리고 천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참으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천사들은 모두 엄지아가씨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하얗고 커다란 날개 한 쌍이었다. 천사들은 엄지아가씨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어깨에 날개를 묶어주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둥지에 앉아 모든 광경을 바라보던 제비는 아름다운 결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하지만 엄지아가씨를 정말로 좋아했던 제비는 그녀와 헤어지기 싫어 조금 슬퍼하기도 했다. 왕자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제 엄지아가씨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예쁜 사람에게는 그런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부터 당신을 마야라고 부르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비는 마야에게 작별을 고하고 따뜻한 남쪽 나라를 떠나 덴마크로 날아갔다. 그곳에 있는 어느 집 창문 위에도
제비의 보금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에는 마음씨 좋은 동화 작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제비가 작가에게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를 불러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다.